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수조사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 속에서 키보드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다. 사무실 중앙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연결망과 의문점들이 붉은색과 검은색 마커로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해운대 노인복지관 집단 식중독 사건. 사건명 아래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몇몇 이름 옆에는 위독함을 뜻하는 붉은 별표가 붙어 있었다. 서유진 팀장은 그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었고, 칼날처럼 다려진 블라우스와 재킷은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화이트보드 위 정보를 하나하나 꿰뚫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에게 얼음 칼날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베어내는 그녀의 능력을 빗댄 말이었다. 그러나 그 별명에는 경외심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녀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도 섞여 있었다. 팀장님 중간 보고입니다. 한 젊은 조사관이 땀을 훔치며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복지관에 음식을 납품한 도시락 업체 행복한 밥상의 식자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업체 대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사건을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은 보고서를 받지 않고 시선을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고정한 채 물었다. 김 조사관. 피해자 전원이 그 도시락을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 52명 중 44명이 먹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복기는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증상이 20시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균의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 조사관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44명과 8명.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야. 거대한 구멍이지. 잠복기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밥상은 미끼야.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 그들은 자신들이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위해 던져진 희생양이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피해자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식사 방문객 복용한 약 받은 선물까지.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김 조사관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섰다. 평범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었다.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었고, 이 때문에 사건은 초기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 린사이. 그때 다른 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팀장님,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난주에 오성푸드가 후원한 자선 행사에서 건강보조식품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드시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성푸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음 같던 그녀의 표면에 실금이 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제품 성분 분석 의뢰하고 유통 경로 추적해.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내사 차원에서 조용히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팀원이 물러가자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오성푸드.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물이자 바로 그녀의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바로 내일은 오성푸드의 살아있는 신화. 시어머니 오세희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퇴근길 차 안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낮 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날카로운 조사관의 모습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팽팽했던 어깨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묶었던 끈을 풀자 긴 생머리가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남편 강민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께서 너 찾으셔. 늦지 않게 와. 문자에서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유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낮에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사회 정의를 줬지만 밤에는 거대한 성안의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이중생활.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가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작한 삶이었다. 하지만 오성푸드라는 이름이 그녀의 두 세계를 위험하게 연결하기 시작. 서울의 부촌 성북동에 위치한 오세희 회장의 저택은 성층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정원을 지키고 있었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 본체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별채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이 있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내일 있을 칠순잔치 준비로 분주했다.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도우미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거실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골랐다는 장식들이 호화롭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오세희 회장이 옥저에 앉은 여왕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비단으로 만든 한복을 입은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변을 지휘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진은 훈련된 사람처럼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세희 회장은 유진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네가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 들어오느냐.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 오세희 회장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여자의 본분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특히나 집안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그깟 하찮은 공무원 일이 너의 도리를 잊게 만드는구나. 하찮은 공무원 1.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저쪽으로 가보거라. 내일 손님상에 올릴 은수저 세트가 제대로 닦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식탁보에 놓인 자수의 실밥 하나라도 튀어나온 게 있는지 샅샅이 살펴.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용납 못한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주는 임무라기보다 한여에게 내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유진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이 집안에서의 서열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때 남편 강민혁이 2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잘생긴 얼굴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 보였다. 어머니 유진 씨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 아내 편을 드는 것이냐. 오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아들에게 향하자 민혁은 금방 꼬리를 내렸다. 그는 유진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유진은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몸을 돌렸다. 광활하고 현대적인 주방 한편에는 내일 잔치에 사용될 식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성푸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고급 포장 박스들이었다. 오성푸드의 최고급 브랜드 수라선에서 나온 반찬들이었다. 이 반찬들은 오성푸드의 자부심이자 오 회장의 성공 신화. 유진은 은수저 세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주방을 살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주방 한 구석 다른 식자재들과 함께 놓인 상자 더미. 바로 낮에 팀원이 보고했던 자선 행사에서 나누어준 건강보조식품 선물 세트였다. 해운대 노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그로 지고마주고 있었다. 후원 물품 그리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오를 최고급 음식들. 어쩌면 모든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가 바로 눈앞의 시어머니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인 오세희 회장일 수도 있었다. 유진은 오성푸드의 로고가 박힌 반찬 상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상징이었던 그 로고가 이제는 끔찍한 범죄의 낙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평온했던 이중 생활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벨벳 커튼이 찢어지고 그 뒤로 추악하고 위험한 진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한쪽은 침묵과 순종으로 지켜온 가정의 평화, 다른 한쪽은 피비린내, 나는 진실과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정의였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녀의 세계는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 그날 밤 오세희 회장의 저택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서유진의 전쟁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2층 서재 남편과도 공간을 분리한 그녀만의 작은 요새에서 그녀는 얼음 칼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외부의 모든 빛과 시선을 차단했고 책상 위 스탠드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불빛만이 노트북 화면을 비추는 그녀의 얼굴과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식약처에서 지급한 보안 노트북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구매해 몇 겹의 암호화와 가상 사설망 VPN으로 완벽하게 요새화한 그녀의 비밀 병기였다. 평범한 검색 엔진 대신 그녀는 다크웹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기업 재무제표 내부 감사 자료들이 쉴 새열 없이 스쳐 지나갔다. 오성푸드는 철옹성이었다. 외부에서는 절대 내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완벽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공격수이자 수비수였다. 그녀는 이런 기업들의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 어디인지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정문을 공격하는 대신 오성푸드와 거래하는 작은 납품업체의 허술한 서버를 통해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오성푸드의 내부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 지난 2년간 수라선 브랜드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원자재 매입 비용은 기이할 정도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오히려 일부 고가 원료의 매입량은 줄어들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매출이 오르면 원자재 비용도 함께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은 단 한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값비싼 원재료를 대체할 무언가, 회계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값싼 유령 재료가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유진은 파고들었다. 그녀는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최근 2년간 이천에 위치한 오성푸드 제1공장의 품질관리팀에서 유난히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 경력 있는 팀장급 직원 여러 명이 갑자기 개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한직으로 발령난 후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에 혹은 무언가를 묵인할 수 없었기에 쫓겨난 흔적이 밤이 깊어갈수록 유진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동반된 거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승인했을 단 한 사람, 시어머니 오세희 회장이 있었다. 다음 날 저택은 본격적인 잔치 준비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유명 호텔의 주방장들과 파티 플래너들이 거실을 점령했고 오세희 회장은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그들 위에 군림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아주 사소한 흠결도 놓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자수라고 놓은 것이냐? 손님들 눈을 멀게 할 셈이야. 오 회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최고급 식탁보의 한쪽 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유진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 회장의 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밥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보였던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처 확인하지 못해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파티 플래너가 사색이 되어 사과했다. 하지만 오 회장의 시선은 유진에게 향했다. 내게 어제 저녁에 확인하라고 시키지 않았더냐. 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개냐. 아니면 그 하찮은 직장에서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볼 지능은 남아있지 않은 모든 직원들과 도우미들이 숨을 죽이고 유진을 쳐다봤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말이었다. 유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다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오 회장은 흥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유진은 묵묵히 식탁보를 들고 구석으로 갔다. 손톱으로 문제의 실밥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렇게 사소한 겉모습의 완벽함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입에 넣는 음식의 안전, 그 본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그리 쉽게 짓밟을 수 있는가. 이치 저택과 우수슈케의 오성푸드라는 기업 전체가 잠시 후 민혁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어머니가 오늘 좀 예민하셔서 그래. 괜찮아.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사과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잔치만 무사히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줘. 유진은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함과 방관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몰라. 사무실로 돌아갈 수 없었던 유진은 차 안에서 식약처에 충직한 후배인 박진수 조사관에게 비밀리 연락했다. 그는 유진이 신입 시절부터 직접 키운 인재였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박 조사관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돼. 유진은 그에게 오성푸드 이천 공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자신이 파악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알려주었다. 공장 폐수 처리 시설의 1차 정화조. 거기서 나오는 폐수 샘플이 필요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팀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는 불법 사찰이 될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조사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악을 뿌리 뽑을 기회일지도 몰라.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조사관은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읽었다. 그는 유진이 결코 개인적인 원한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만이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박 조사관에게서 임무 완료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유진은 곧바로 그가 알려준 장소로 차를 몰아 샘플을 건네받고 아침이 밝기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으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잔치 당일 아침 저택은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정갈하게 놓인 자기 그릇들, 그리고 그 안을 채울 화려한 수라선의 반찬들이 주방에 도열해 있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에도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듯 완벽해 보였다. 오세희 회장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연구소에서 온 문자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자를 확인했다. 멜라민 산업용 가소제 다량 검출. 식품에서는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될 성분임. 신장 독성이 매우 강함. 상세 데이터는 이메일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는 충격에 유진은 휘청거렸다. 멜라민. 아이들의 콩팥을 망가뜨려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바로 그 공업용 화학물질. 그것이 오성푸드의 최고급 음식에 들어있었다. 해운대 노인들에게 나타난 비정형적인 급성 신부전 증세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이윤을 위한 기업 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독살 행위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혼란과 분노로 흔들리는 눈동자.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이 저택에 모일 수많은 사람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친척들. 그들 모두가 지금 독이 든 음식을 앞에 두고 있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상차림 위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 균열은 이제 감출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나져 이 완벽하게 포장된 세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화장실의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댄 채 서유진은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휴대폰 액정에서 발신된 멜라민 검출이라는 단어들이 눈앞에서 독사처럼 또아리를 트는 듯했다. 밖에서는 잔치를 위해 고용한 악단의 감미로운 연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름다운 선율과 끔찍한 진실의 기괴한 불협화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화학적 증거. 그것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오성푸드라는 거대한 제국과 오세이라는 신화적 인물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오 회장은 분명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관리 직원의 실수, 납품업체의 장난 따위의 핑계를 대며 꼬리를 자를 것이다. 결국 몇몇 실무자만 희생시키고 본질은 덮어버릴 것이 뻔했다. 아니, 이 범죄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서는 의도를 입증해야만 했다. 오세희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유진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지난밤 해킹으로 확보했던 해고된 연구원들의 명단. 대부분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김철민 박사만이 연구 윤리 문제를 거론하며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물론 소송은 오성푸드의 막강한 법무팀에 의해 한 달도 안 되어 기각되었고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겁에 질려 숨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유일하게 저항했던 인물이었다. 썩은 사과 상자 속에서 유일하게 붉은 빛을 잃지 않았던 사과. 시간이 없었다. 잔치는 저녁에 시작되었다.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유진은 화장실을 나와 연 회장 구석 아무도 듣지 않는 곳으로 가 박진수 조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조사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오성푸드 연구원이었던 김철민 박사를 찾아. 3년 전에 해고됐어. 아마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거야. 가족, 친척, 금융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를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김철민 박사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시간, 그러니 서둘러.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끝낼 증거가 나올. 전화를 끊은 유진은 다시 가면을 썼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그녀는 연 회장으로 돌아가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았다.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총수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오세희 회장의 성공을 칭송하며 아첨하랬고 오 회장은 자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유진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박진수 조사관의 추정리라는 권리. 세아가 표정이 왜 그리 어둡냐. 집안에 큰 경사가 났는데 웃는 법도 잊었어. 오세희 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귀한 손님들을 뵙게 되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유진은 즉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 민혁조차 아내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며느리 역할을 해내는 아내가 고맙고 안쓰러울 뿐이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몰래 잡으며 속삭였다. 힘들지, 정말 고마워. 그 손길에 담긴 온기가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박진수 조사관에게서는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는 연락만 왔다. 김철민 박사는 유령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다. 유진의 심장은 점점 타들어갔다. 만약 그를 찾지 못한다면 그녀의 폭로는
그저 가정 불화로 인한 정신 나간 며느리의 난동으로 잔치가 시작되기 불과 2시간 전 마침내 박진수 조사관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도착했다. 찾았습니다. 인천 부둣가의 낡은 아파트.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나려 하질 않습니다. 유진은 오 회장에게 급한 집안일이 생각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를 미친 듯이 몰아 인천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시뮬레이션했다. 김철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양심과 용기의 불씨. 박 조사관이 알려준 아파트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낡고 음산했다. 복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난 아무도 만날 생각 없어. 김철민 박사님, 저 서유진입니다. 오성푸드와 싸우셨던 분 맞으시죠?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낡은 철문이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만큼만 열렸다. 문틈으로 보인 김철민 박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과학자의 총기는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공포에 젖은 한 중년 남자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오성푸드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유진은 식약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김 박사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요? 다 끝난 일이오. 난 당신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유진이 그의 손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는 협박이나 회유 대신 진실을 꺼내놓았다. 박사님, 해운대 노인복지관 집단 식중독 사건을 아십니까? 노인 수십 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 증세를 보이고 김 박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분들이 드신 음식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성푸드 수라선 제품입니다. 박사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 물질. 뭐라고요? 김 박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박사님의 연구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실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김철민은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았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나는 경고했어. 오세희 회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오. 그 독극물의 위험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마침내 그의 무너진 방어선 사이로 진실이 터져나왔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멜라민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을 때 오세희 회장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도 그 여자는 내 보고서를 보더니 웃었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김 박사는 치를 떨며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비용 절감 방안이나 더 찾아와. 라고. 그것은 유진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다. 그 대화를 혹시 녹음했어? 김 박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안쪽 낡은 서랍장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왔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보험이었다. 하지만 오성푸드의 보복이 두려워 참아 세상에 꺼내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것이 내 양심의 마지막 조각이오. USB를 건네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진은 휴대폰에 연결한 USB 속 녹음 파일을 들었다. 오세희 회장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미련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괴물에 맞선 한 공직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화려한 잔치는 그 괴물의 죄를 만천에 공개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었다. 저택의 입구에 다다르자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후 자신들의 식탁에 오를 음식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유진은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은수저는 이미 변색되었다. 이제는 그 변색된 수저를 모두의 눈앞에서 부러뜨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결연한 표정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서유진이 아니었다. 정의의 칼날을 쥔 심판관이었다. 저택의 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과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 선율, 그리고 은밀함 깨끗선비 은밀한 권력의 향기가 그 모든 것의 중심 무대 앞 가장 상석에는 주인공인 오세희 회장이 앉아 있었다. 봉황이 수놓아진 황금색 당의를 입은 그녀는 자애로운 국모 구우무처럼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강민혁이, 그리고 그 곁에는 며느리 서유진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유진은 완벽한 미소를 얼굴에 건 채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차분한 눈동자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오세희 회장의 70년 인생을 기리는 헌정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축하 연설을 위해 오 회장을 무대로 모셨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일어나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무대로 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고 연현 회장은 잠시 숨을 죽였다. 바로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이 오 회장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소음을 모두 집어삼킬 만큼 단호했다. 오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무슨 짓이냐? 모두가 보고 있지 않느냐? 아주 잠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명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유진의 눈을 쏘아보았다. 그 안에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 대신 감히 주인의 목을 물려는 맹수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오 회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회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유진을 따라 무대 뒤편에 작은 앤디에 아차네 메이츠 자게 대편의 작은 대기실로 문이 닫히자마자 오 회장의 자애로운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네, 년이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누구의 잔치를 망치려고 들어.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경고했소. 오세희 회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비용 절감 방안이나 더 찾아와. 김철민 박사의 절규와 그것을 비웃는 오세희 회장의 냉혹한 목소리.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얼굴은 인의 분노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이 더러운 배신자년. 그녀의 손이 매섭게 날아와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유진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보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이 잔치를 멈추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십시오. 해운대 노인분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럼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세희 회장은 유진의 말을 듣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유 내까지 께 감히 나에게 유를 논해.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나는 오성푸드의 오세희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 같은 하찮은 공무원 나부랭이가
녹음 파일 쪼가리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 그녀는 유진에게 바싹 다가서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너는 네 남편의 인생까지 끝장내는 거다.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아들로 전락하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악랄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 대답에 오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하고 멍청해서 다루기 쉬운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실은 독을 품은 칼날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좋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내 며느리도 민혁이 아내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힘을 동원해 너와 내 주변 모두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짓밟아 버릴 것이다. 오세희 회장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다. 다시 무대에 선 그녀는 조금 젠의 소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하객들을 향해 우아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유진은 대기실을 나와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오세희 회장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유진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음악이 멎었다. 오 회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여러분께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진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성푸드 강민혁 실장의 아내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수조사팀장 서유진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는 지금 해운대 노인복지관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수라선 반찬들이 바로 그 사건의 원흉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충격적인 발언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과 자신들의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음식 사이를 오갔다. 이 음식들에는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성푸드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독성 물질을 식품에 첨가했고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무고한 어르신들이 신장이 망가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 미친년이 오세희 회장이 무대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연 회장 입구에서 멈춰 하는 외침과 함께 식약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앞에는 박진수 조사관이 영장을 든 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유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가장 중앙에 있는 VIP 테이블로 걸어갔다. 한 직원이 어디선가 커다란 흰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가져와 그녀의 옆에 놓았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인 수라선의 최고급 어리굴젓 접시를 최대를 집어들었다. 오세희 회장이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자기 그릇에 담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 하지만 그 본질은 그녀는 주저없이 접시를 기울여 어리굴젓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철퍽하는 소리가 고요한 연 회장에 소름 끼치게 울려 그것을 시작으로 그녀는 다음 접시를 집어들었다. 최고급 한우 장조림. 다시 쓰레기통으로. 명이나물 장아찌. 쓰레기통으로.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더덕구이. 그녀의 행동은 침착하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오염된 재단 위에서 부정한 재물을 치우는 사제와도 같았다. 하객들은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탐욕의 대상이었던 화려한 음식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역겹게 뒤섞여 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 폐기가 아니었다. 오세희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거짓과 위선 탐욕의 제국을 만인의 눈앞에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안 돼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다. 오세희 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와 미친 듯이 달려오려 했지만 조사관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남편 민혁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반찬 접시까지 쓰레기통에 쏟아부은 유진은 빈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오세희 회장을 바라보며 마이크 없이도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서유진이 마지막 말을 내뱉은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전쟁터의 섬광탄처럼 어지럽게 터졌다.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몰려들었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저 년을 당장 잡아 저 미친년을 내 눈앞에서 치워. 오세희 회장은 조사관들의 팔에 붙들린 채 악귀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평생 유지해온 우아함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욕의 맨얼굴만이 흉측하게 남아있었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강민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물 쓰레기와 그 앞에 얼음 기둥처럼 서 있는 아내 서유진, 그리고 발버둥치는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그의 뇌는 사고를 정지했다. 마침내 그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전부 망쳐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안락한 삶이 파괴된 것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을 연민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 인생을 구하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을 뿐이야. 똑똑히 봐. 당신 어머니는 살인자야. 그리고 당신은 괴물의 아들이고, 괴물의 아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민혁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유진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 부부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오성푸드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기사의 방향은 유진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오성푸드 회장 며느리 시어머니, 칠순 잔치서, 정신 이상 난동, 재벌가 가정불화, 식약처 공무원, 직권 남용, 도 넘었다. 며느리의 망상과 집착. 오성푸드 측 공식 입 오세희 회장은 현장에서 연행되었지만 그녀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인맥 덕분에 몇 시간 만에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밤사이에 그녀의 홍보팀은 무서운 속도로 언론에 배포된 공식 보도자료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은 유감이지만 며느리 서유진 씨가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와 망상 증세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피해의식이 이번 사태를 불렀으며 음식의 독극물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익명의 측근 인터뷰를 통해 유진이 과거에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처럼 꾸민 기사까지 흘러나왔다. 거대한 기업 범죄는 순식간에 자극적인 재벌가 막장 드라마로 변질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멜라민의 진실 여부보다 징징하던 정신 나간 며느리와 불쌍한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에 쏠리기 시작했다. 오세희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 진실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폭풍은 유진의 직장인 식약처에도 몰아쳤다. 출근하자마자 유진은 처장실로 호출되었다. 오성푸드와 연결된 정치인들의 압력이 거세게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처장은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서 팀장, 이번 일은 좀 과했어. 자네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처장님,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알아. 나도 자네를 믿네. 하지만 절차가 틀렸어. 공식적인 보고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동했지 않나?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정치적 압력 앞에 정의는 무력했다. 유지는 직권 남용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직무에서 잠정 배제되었다.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할 필요 없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말없이 짐을 쌌다. 한때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방관자가 되었다. 공무원증과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식약처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닷댔던 정의의 성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마지막 남은 공간 남편과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민혁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밤의 혼란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완전히 어머니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아파서 잠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 그게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은 제안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유진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살 길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괴물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아버지 없이 나를 키우신 분이야. 그런 분을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그분 아들이 되기로 결정했구나. 내 남편이 아니라.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챙겼다. 몇 가지 옷과 자신의 개인 노트북 그리고 김철민 박사에게 받은 USB 원본.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차갑게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 관계의 종언을 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구원하려 했어, 민혁 씨.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괴물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구나. 잘 살아. 아파트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직장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를 정신 나간 악녀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유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 그녀는 눈을 떴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 슬픔이나 절망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얼음 칼날은 부러진 것이 아니었다. 불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을 뿐이다. 유진은 가방에서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네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수 조사관이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으려고.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이야. 공식적인 조사는 끝났어. 지금부터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운다. 나와 함께 할 건가? 박진수 조사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팀장님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제가 따로 빼돌려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팀장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개이자 정의를 집행하는 칼날이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단지 지하로 옮겨 붙었을 뿐이다. 더 뜨겁고 더 은밀하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구로동의 한 낡은 인쇄소 골목. 잉크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 폐업한 지 10년은 넘어 보이는 광명인쇄의 셔터가 소리 없이 열렸다. 서유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곧이어 박진수 조사관이 주변을 살피며 따라 들어왔다.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비밀 기지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작전본부였다. 내부는 먼지 쌓인 인쇄 기계들과 누렇게 바랜 종이 더미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 작은 사무실 공간만큼은 달랐다.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 여러 대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앞에는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온라인 닉네임은 하데스 헤이데스. 언더그라운드에서 전설로 통하는 천재 해커였다. 과거 유진이 수사했던 한 사이버 범죄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불우한 환경과 천재성을 눈여겨본 유진이 법의 선처를 받게 도와준 뒤로 하데스는 유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 서버 우회 소햇에서 오성푸드 내부망에 풀옥시 연결했어.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구멍은 만들어 놨다는 뜻이야. 하데스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짧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낡은 소파에 앉아 있던 중년의 남자가 일어섰다. 덥수룩한 수염 피곤에 찌든 눈 낡아빠진 가죽 점퍼.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최규호였다. 대기업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다 결국 언론사에서 쫓겨난 비운의 저널리스트. 유진은 그의 기사를 오랫동안 존경해왔고 이번 전쟁에 그를 스피커로 끌어들였다. 오성푸드가 지난 10년간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의 흐름을 대충 파악해냈어. 전부 대포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나리들 몇몇에게 흘러 들어갔더군. 최 기자가 구겨진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서유진, 박진수 하데스. 그리고 최규호. 직업도 나이도 성격도 제각각인 네 사람이 오직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다. 유진은 사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코르크보드 앞에 섰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멜라민 사건을 폭로하는 게 아니야. 그건 시작일 뿐. 우리는 오세희 회장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저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 그 자체를 무너뜨릴 거야. 유진은 보드 중앙에 오세희 회장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핫데스가 빼낸 데이터와 최 기자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했다. 오성푸드의 임원들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 검찰, 심지어 식약처 내부의 고위 간부까지. 붉은 실이 사진들을 이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추악한 커넥션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직무에서 배제되었는지 깨달았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데스는 밤낮으로 디지털 세계를 헤집었다. 그녀는 오성푸드의 비밀 장부를 해킹해 뇌물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박진수는 아날로그의 세계를 맡았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만나 그들이 놓쳤던 작은 증언들을 적어내는 증언들을 끌어모았고 오성푸드 등 핵심 임원들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최규호 기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기획했다. 그리고 유진은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춰 거대한 그림.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괴물 역시 잠자코 있지 않았다. 성북동 저택 오세희 회장의 서재는 또 다른 작전 본부였다. 언론 플레이로 유진을 정신 나간 며느리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오 회장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의 근원을 뿌리 뽑고 싶었다. 바로 김철민 박사였다. 그 배신자 놈 찾아내.
오 회장은 전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만든 기업 보안 컨설팅 업체 사실상의 해결사 집단이었다. 쥐새끼 한 마리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군. 죄송합니다, 회장님. 꽁꽁 숨어버려서. 하지만 거의 다 찾았습니다. 해결사들의 정보력은 무서웠다. 그들은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인출한 현금의 행방을 추적해 마침내 그의 은신처인 인천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냈다. 그날 밤 혼자서 공포에 떨고 있던 김철민 박사의 아파트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 자물쇠를 전문적인 기술로 따고 들어온 것이다. 김 박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침대 밑에 몸을 숨겼다. 육중한 발소리가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그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김 박사는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집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액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의 사진. 그 환하게 웃는 얼굴 위에 시퍼런 과도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내 딸의 심장에도 칼이 박힐 것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 잠시 후 그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 나차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랑하는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이미 그의 가족까지 소나귀에 넣고 있었다. 김철민은 전화기를 내던지며 절규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잃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 비상용으로 건네준 대포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걸었다. 서 팀장님. 나 이제 못하겠어. 제발, 제발 나를 놔주시오. 그들이 내 딸을. 다급한 김 박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박 조사관 지금 당장 인천으로 가. 최악의 상황. 유진과 박진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들이 김 박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막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겁에 질린 김 박사를 물리적으로 더 확실하게 겁주러 왔던 모양이었다. 그들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유진은 그들의 눈에서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문을 부수고 들어간 아파트 안에서 김철민은 넋이 나간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유진과 박진수는 거의 반강제로 김 박사를 부축해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오세희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여자였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유진은 인쇄소의 코르크보드를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들을 잇는 붉은 실들이 이제는 마치 거미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위험한 도화선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 비밀기지인 낡은 인쇄소, 안 거대한 코르크보드는 이제 붉은 실로 엮인 거미줄처럼 보였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오세희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연결고리는 아직 정황 증거일 뿐이었다. 결정타, 즉 오세희 회장이 직접 뇌물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 거미줄은 언제든 끊어지고 도마뱀 꼬리처럼 잘려나갈 수 있었다. 뭔가 더 필요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오세희의 목소리나 필적이 담긴 무언가. 유진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코르크보드에 꽂혔다. 그 여자는 디지털을 믿지 않아. 어둠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하데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오세희 회장의 비서실장 이메일을 해킹해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이메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암호가 있어.
비밀의 화원, 정원 관리비, 조경 비용 같은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데 이건 전부 뇌물 자금을 처리했다는 보고야. 그런데 이상한 건 구체적인 액수나 명단은 절대 파일로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지. 최규호 기자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받았다. 오세희 같은 부류의 늙은 여우들은 원래 그래. 컴퓨터는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거지. 손으로 쓴 장부 같은 거 말이야. 그 말에 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비밀의 화원.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물건일 수도 있었다. 오세이가 자신의 모든 범죄를 꼼꼼하게 기록해둔 아날로그 방식의 비자금 장부. 자신의 제국에 대한 오만함과 누구도 감히 자신의 성격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산물. 찾아내야 해. 그 장부간 어디 있는지. 작전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데스는 오성푸드 본사 건물의 모든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프로토콜을 해킹했다. 박진수는 전직 오성푸드 보안팀 직원을 수소문해 술을 사먹이며 정보를 캐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정보의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켰다. 오성푸드 본사 20층 회장 비서실 안쪽에 위치한 오세희의 개인 서재. 그곳에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동작 감지 센서, 압력 감지 바닥, 그리고 오세희의 지문과 홍채가 모두 일치해야만 열리는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철옹성이었. 미친 짓이야. 모든 것을 확인한 최규호 기자가 말했다. 저긴 CIA도 못 뚫으더래요. 우린 무기도 없고 신분도 없는다는 돈 대신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유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불가능에 대한 절망이 아닌 도전에 대한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거야. 유진은 서재 벽에 걸린 계획표를 가리켰다. 다음 주 금요일 오성푸드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 오세희 회장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는 가장 큰 쇼였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사라기보다 한 편의 하이스트 영화에 가까웠다. 1단계 침투. 최 기자님은 언론사 프레스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내부로 잠입해 박 조사관은 경매 행사,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 잠입한다. 하데스는 이곳 기지에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가장 위험한 역할은 그녀의 몫이었다. 나는 경매 행사의 손님으로 갈 거야. 팀장님, 회장에게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박진수가 경악하며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좋아.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니까. 그녀는 내가 감히 자신의 안방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 허를 찌르는 거지. 2단계 보안 무력화. 하데스, 내 역할이야. CCTV는 고스트 루프로 돌리고 금고의 전자잠금 장치는 목표 시간에 맞춰 EMP로 순간 무력화시켜. 하지만 생체 인식은 어떻게 할 건데? 모두의 시선이 하데스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열쇠는 우리가 직접 만들면 돼. 유진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박진수가 웨이터로 위장해 오세희 회장에게 와인을 실수로 쏟는다. 그 혼란을 틈타 유진이 걱정하는 손님인 척 다가가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가 사용하던 와인잔이나 손에서 지문을 채취한다. 홍채는 유진의 드레스 브로치에 숨겨진 초소형 고해상도 카메라로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3단계 실행. 생체 정보를 확보하면 하데스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단 몇 분의 시간 안에 내가 서재로 침투해서 장부를 빼내온다.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어 보이는 무모한 계획.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없었다. 이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작전 당일 오성푸드 본사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다. 짙은 화장은 그녀의 인상을 바꾸어 놓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냈다. 그녀는 경매에 출품된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무선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하데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 기자 11시 방향, 타겟 접근 중 박 조사관 위치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 기자는 유력 정치인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끌었고 박진수는 와인병을 든 채 타겟인 오세희 회장 근처를 맴돌았다. 유진은 천천히 오 회장에게 다가갔다. 마침내 오 회장이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경악 그리고 인해 뱀과 같은 도끼였다. 내 년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의 유진은 오히려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진수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오 회장의 드레스 위로 레드와인을 쏟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비서들이 달려와 수선을 피웠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오 회장,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진은 특수 폴리머 필름이 덧대어진 손수건을 꺼내 자연스럽게 오 회장의 손과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찰칵. 브로치에 숨겨진 카메라가 오 회장의 홍채를 완벽하게 스캔했다. 오 회장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미션 컴플리트. 지문 홍채 모두 확보. 이제부터 5분 줄게. 행운을 빌어 팀장. 하데스의 목소리와 함께 유진은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서비스 복도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마침내 20층 회장 비서실 앞에 도착했다. 하데스가 이어폰 너머로 속삭였다. 산처 1. 지금. 순간 복도의 CCTV 화면이 멈췄다. 유진은 비서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데스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책장의 특정 책들을 순서대로 눌렀다. 그러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형 금고문이 나타났다. 유진은 하데스가 전송해준 데이터로 복제한 특수 실리콘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지문 인식기에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해제되었다. 이어서 홍채 인식을 위해 특수 콘택트 렌즈를 내줄 죽긴 천에 대하며 눈을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금고안 벨벳 받침대 위에는 비단으로 감싸인 검은색 장부 한 권이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비밀의 화원. 유진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장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는 서유진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총알과도 같았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피가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는 명백히 서재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하데스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팀장 함정이야. 누군가 보안 시스템을 수동으로 풀고 들어왔어. 당장 피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고 앞에서 몸을 숨길 곳은 없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책상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리는 것만 같았다. 서재의 불이 켜지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리는 열려있는 비밀 금고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게 어떻게? 유진은 책상 다리 사이로 그 인물의 다리를 보았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그녀는 그 구두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남편 강민혁이었다. 왜 그가 여기에 오세희 회장은 아직 아래층 연회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터였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책상 밑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민혁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유진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 이 금고는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얼굴과 열려있는 금고, 그리고 그 안에 놓인 검은 장부를 번갈아 오갔다. 어머니께서 시키셨어.
내가 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유진이 차갑게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아니야, 어머니께서 서재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오셨다고 나보고 대신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오세이의 함정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금고를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일부러 아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아들의 손으로 직접 배신자 아내를 붙잡게 만들어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는 악랄한 계략이었다.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벨벳 받침대 위에 놓인 검은 장부, 비밀의 화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민혁의 눈앞에서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날카롭고 우아기엔 필체로 날짜와 함께 사람들의 이름 직책, 그리고 억 단위의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언론사, 사주,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망라된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이게 바로 당신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오성푸드라는 제국이 사실은 이런 추악한 거래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고. 민혁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부와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거짓말. 이건 전부 당신이 꾸며낸 거야. 거짓말. 유진은 비웃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멜라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철민 박사 연구, 윤리 문제 제기, 퇴직금 5억으로 입마금 처리 완료, 신제품 원가 30% 절감 예상, 오세희 회장의 이것도 거짓말이야. 당신 어머니는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 해운대 노인분들은 시작일 뿐이야. 지난 수십 년간 이 장부에 적힌 검은 거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나가. 유진은 장부를 민혁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자, 선택해. 이 증거를 들고 나를 막아서서 당신 어머니의 충실한 아들로 남을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킬 건지.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몇 년 전 날짜 아래에 적힌 익숙한 이름. 강준석 이사, 내부 감사 자료 유출 시도, 교통사고로 위장 처리. 강준석, 그는 민혁이 어렸을 때 친삼촌처럼 따르던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였다. 하지만 민혁은 기억하고 있었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했던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이건 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 어머니가 만들어준 견고하고 완벽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단순히 부패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괴물의 피를 물리요. 민혁은 장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괴로운 신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유진의 이어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 경비들이 20층으로 올라가고 있어. 오 회장이 눈치챘어. 30초 안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강부를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 대신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만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뒤돌아섰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 저편에서 경비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데스의 안내에 따라 유진은 경비들의 추적을 피해 미로 같은 서비스 복도를 달렸다. 오른쪽 그리고 바로 왼쪽 환풍구, 거기로 들어가. 유진은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그녀의 손에서는 비밀의 화원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건물 뒤편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연결된
환풍구 출구로 골목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최규호 기자의 낡은 승합체, 올라타자마자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밀기지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유진을 영웅처럼 맞았다. 특히 하데스는 평소의 시크한 표정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을 끌어안았다. 진짜 해낼 줄은 몰랐어.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장부, 비밀의 화원에 쏠렸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을 기록한 오세희라는 괴물의 일기장이었다. 최규호 기자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걸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리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요.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전략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한꺼번에 터뜨리면 저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거야. 거대한 폭풍 속에서는 누가 진짜 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거든. 그녀는 코르크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오세희 회장의 사진 주변에 붙어 있던 수많은 인물들의 사진 중 가장 변두리에 있는 한 정치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겁이 많아 보이는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 거미줄을 한 번에 불태우는 게 아니야. 한 줄 한 줄,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낼 거야. 저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서 제 발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공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 이제 유진의 손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바로 사냥꾼이었다. 비밀의 화원이 놓인 인쇄소의 낡은 테이블은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 상황판이 되었다. 서유진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고 분석했다. 30년치의 검은 거래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서로를 먹이 삼아 괴물로 성장해왔는지 보여주는 징그러운 생태계 지도였다. 첫 번째 타겟은 이 사람이야. 유진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박찬호 의원. 삼선 국회의원이지만 특별한 정치적 영향력 없이 그저 당의 결정에 묵묵히 따르는 인물이었다. 장부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오성푸드의 공장 증설, 허가와 관련된 환경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이 받은 수십 수백억 원에 비하면 푼돈이었다. 전형적인 소시민형 정치인이군. 최규호 기자가 박찬우 의원의 프로필을 훑어보며 말했다. 겁 많고 의심 많고 자기 안위가 최우선인 인간. 이런 부류는 압박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너져. 자기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른 줄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바로 그거야.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는 박찬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를 무기로 만드는 거지. 오세희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부술 충격 망치로.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최규호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소리에 익명의 칼럼을 한 편 게재했다. 식품 대기업 오사와 부패 정치인 피해 위험한 거래. 기사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된 날짜 피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오사가 공장을 증설하려던 지역 등 오직 박찬우와 오세희만이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것은 수면 아래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다음날 아침 국회의원회 가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던 박찬호 의원은 기사를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당장 오성푸드 홍보실에 연결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라 어떤 전화도 연결할 수 없다고 하시다시십니다. 거짓말이었다. 오세희는 박찬우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미 위험 요소가 된 인물과 엮여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동물적인 판단이었다. 박찬우는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날 오후 박찬우 의원실로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어떤 편지도 협박 메시지도 없었다. 대신 비밀의 화원에서 정확히 그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적힌 페이지만을 복사한 종이 한 장과 2년 전 그가 소섬치움 오성푸드 임원에게서 돈 가방을 건네받던 호텔 지하 주차장에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은 하데스가 당시의 CCTV 기록을 복원해 찾아낸 진짜 증거였다. 쿵. 박찬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상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오세이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적은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세이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날 밤 박찬우 의원은 대검찰청에 자신의 옛 동기이자 현재 오세이와는 정치적으로 반대 파벌에 속한 차장검색에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오성푸드를 잡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주지 중에 간절을 줄 수 있네. 대신 내 목숨은 보장해주. 한편 성북동 저택의 오세희 회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박찬우가 검찰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찻잔을 집어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랑은 하는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도자기가 산산조 어리석은 쥐새끼 같은 놈. 그녀는 박찬우의 배신보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서유진. 그 계집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자신의 철옹성 같은 네트워크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계집년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김철민 그놈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이제 경고만으로는 안 되겠군. 아예 싹을 잘라버려. 오세이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이제 법이나 여론 같은 성가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진과 팀원들을 향한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일주일 후 모든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속보검찰 박찬호 의원 사무실 및 자택 정력 압수수색, 오성푸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카메라들은 박찬호 의원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충격에 빠진 기자들의 질문에 박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구로동의 낡은 인쇄소. 서유진은 팀원들과 함께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흥분이 감돌았다. 첫 번째 성문이 열렸군. 최규호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코르크보드로 다가갔다. 그리고 박찬호 의원의 사진 위에 붉은색 마커로 커다란 X자를 그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냉철해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세이는 이제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할 거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녀는 보드에 붙어 있던 다음 인물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희의 가장 충직한 개 중 한 명이었다. 이제 사냥감이 된 것은 오세희 쪽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부패의 제국을 집어삼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거미줄의 두 번째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다. 박찬호 의원의 구속은 거대한 두 개 생긴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서유진은 그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댐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와 팀원들은 비밀의 화원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해 오세희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을 하나씩 체스말을 잡듯 쓰러뜨렸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언론에 결정적인 정보를 터뜨리기 직전 타겟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라는 무언의 경고. 공포에 질린 거물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검찰에 제보를 하거나 라이벌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며
자신만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다. 유진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그들 오세희의 충직한 개 역할을 하던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최규호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진이 제공한 증거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의 낭만은 오세희의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를 비호해줄 검은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오성푸드와 오세희 회장을 정조준했다.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유진이 제공한 비밀의 화원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세희 회장은 그녀의 성북동 저택에서 체포되었다. 평생을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의 마지막은 초라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오만한 표정으로 끝까지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모함이야 나는 결백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제국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오성게이트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오세희는 예전의 총기를 잃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죄악이 드러났다. 멜라민 불법 첨가 수천억 원대에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심지어 과거 강준석 이사의 죽음에 대한 살인 교사 아들 강민혁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범죄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증언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삶을 스스로 끝장내는 행위이자 한 인간으로서 속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최후 변론에서 오세이는 자신의 모든 죄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했다. 피고인 오세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식품위생법 위반 살인교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운대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정의였다. 서유진은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의 용기를 치하했다. 그녀는 얼음 칼날을 넘어 정의의 여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부는 그녀를 팀장으로 하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했다. 박진수 조사관과 하데스, 그리고 언론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최규호 기자까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들의 보이지 않던 네트워크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남산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카페에서 강민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예전에 세련된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빛. 그는 어머니의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미안했어. 그의 첫마디였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당신을 지킬 자격이 없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고, 당신이 옳았어. 나는 괴물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에서 평생 도망치려고만 했지.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아파트에 두고 나왔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웠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고 증오했던 남자. 이제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인간적인 연민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혁의 눈이 희망으로 살짝 빛났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알던 당신도 당신이 알던 나도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우리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아가는 게 유진은 반지 상자를 조용히 그의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그녀는 카페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 괴물의 아들이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1년 후 서울의 아침을 깨우는 눈부신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은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작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도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도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반부패 수사처의 처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거대한 미제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처장님, 오늘 아침 회의 자료입니다. 박진수 수사관이 씩씩한 목소리로 외치며 들어왔고 컴퓨터 모니터 너머에서는 하데스가 언니 지난번 의뢰한 대기업 비자금 루트 방금 뚫었어 라고 외치고 있었다. 최규호 자문위원은 갓 나온 신문을 들고 와 그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왔다. 유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 온전히 서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강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싸움을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